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은퇴발전소 행운발의 번개맨 이상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무여신 심현정입니다. 재무여신님은 얼마 전에 일본 출장 다녀오셨죠? 네네.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노인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풍경이라든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좀 사뭇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거 느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보는 시선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문화나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전혀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세대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좀 고령화가 좀 진척이 된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세대 간에 화합을 하고 뭐 공동체가 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흔히 일본을 두고 노인 문제에 관한 살아있는 인류학 교과서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의 그 노후 생활, 일본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혹은 또 우리가 어떻게 노후 준비할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 도쿄 특파원을 지내셨던 매일경제신문의 김웅철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예, 뭐 최근에 뭐 책도 내셨죠? 네. 뭐 책 제목이 뭐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또 우리 뭐 책도 쓰셨지만 일본 책들을 번역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우리 국내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일본 전문가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웅철 부장님이랑 같이 네.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네. 일본 사회를 분석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시니어 시프트. 시니어 시프트. 뭐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시니어로 옮겨간다. 예.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주요 타겟이 기존에는 중장년층에 있었다면 예. 이제 고령층으로 이제 이동한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의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기업이라든가 네. 이게 뭐 비즈니스라든가 아니 뭐 개인들도 이렇게 그 시니어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화 영향으로 제품, 서비스 이게 이제 시니어 중심으로 재편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문화를 특히 소비 문화를 바라보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유통 산업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들이 밥도 먹고 네네. 쇼핑도 하고 네. 또 가족들은 물건도 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유통업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저는 어떤 창 같은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본 유통업체 중에서 그래도 좀 먼저 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TV 보면 먹방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편의점이요. 네. 그래서 편의점이 또 그 일본에서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또 시니어 시프트하고도 편이 관계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편의점이 일본에 5만 개가 있어요. 네. 5만 개나 있습니까? 5만 개가 있어요. 와. 5만 개가 있는데 이 5만 개의 편의점이 시니어 시프트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편의점 내에 상품 구성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전에 이제 중장층의 상품 구성에서 대거 고령자를 위한 상품 구성. 예를 들면은 뭐 성인 기저귀. 아 성인용 기저귀. 네, 요즘 일본 고령자들은 성인용 기저귀에 굉장히 이제 그런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성인용 팬티라고 그러죠. 예. 예. 성인용 팬티라고도 안 하고 스포츠 팬티. 아 스포츠 팬티라고 그럽니까 뭐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고령자들한테 여러 가지 생필품 예.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의 편의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얘기 들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떤 책을 보는데 일본은 2011년도부터요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용 기저귀 판매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저귀 산업 자체 개념이 시니어 시프트 되면서 이게 완전히 변한 거잖아요. 또 저는 뭐 또 궁금한 게 일본은 아무래도 유통산업의 이렇게 여왕, 옛날 유통산업 여왕 그러면 그죠, 백화점이죠. 네. 지금 우리 백화점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교수님은? 제가 신주쿠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 출장을 갔을 때 그때 게이오 백화점에 한번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화점이 조금 우리가 많이 다니던 백화점이랑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예. 그 게이오 백화점은 요즘에는 시니어 아지트라고도 이제 불리고 시니어 아지트란 표현도 씁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들의 60% 이상이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기도 하고 예. 매출의 뭐 거의 70-80%가 이제 시니어들로부터
그 백화점이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아지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니어들, 65세,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보통 엘리베이터에 이제 개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 열고 여치고요. 네, 그게 보통 한 10초 좀 안쪽인데 10초 예를 인데. 들면은 8초에서 10초 안쪽인데 거기 같으면은 이제 노인들을 네, 감안해서 천천히 휠체어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초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여닫힌다거나 또 이제 에스컬레이터 속도도 상당히 느린 예. 편이에요. 제가 네. 타봤는데 그랬던 것 굉장히 같아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느리고요. 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은 특히 할머니들 같으면은 예. 나이 드시다가 조금 키도 이제 좀 줄어들고 그러시잖아요. 예. 키가 작은데 저도 벌써 줄기 시작했어요. 예. 네. 매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보통 백화점 예. 매장에 들어가시면은 이 옷을 진열하는 뭐죠? 이 매대? 네, 매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매대의 그 높이도 좀 낮추고 여러 가지 고령자 친화, 친고령자용으로 인프라를 깔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기를 얻어서 거기에 이제 예. 많은 시니어들이 모이게 그래서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그 개요 백화점 한국 사람이 가면 엘리베이터 탈 때 잠금 버튼 확 눌러버릴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일본 가셔서? 네, 큰일 나죠. 큰일 납니까? 저희가 편의점이랑 백화점 관련돼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런 대형 쇼핑몰 같은 데도 조금 시니어 시프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가장 큰 유통업체죠. 대형 예. 유통업체인데 이온이라는 대형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전 가봤습니다. 아, 그냥 깨알같이 잘난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도쿄 인근에 가사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 거기가 대표적으로 시니어 시프트의 성공 사례로 꼽혀서 여러 다른 유통업체들도 와서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곳인데요. 특징은 기존에는 이제 물건을 여러 가지 예. 이제 시니어 고령 상품들을 주로 이제 진열을 해서 판매를 했다면 여기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시간과 체험을 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예를 좋을 것 같은데. 들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진열 배치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한 층에 시니어들이 그날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소비 배우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시간을 자기가 이게 잘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게나 장치들을 해놓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쇼핑센터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한 층에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백화점에 그 문화센터 같은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런 이제 교육을 여러 가지 강좌를 이제 설치해 놓는데 한 150개 강좌가 매일 같이 열리고요. 매일 같이요? 네, 매일 같이 열려요. 또 예를 들면 카페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 그냥 카페가 좁지 않습니까? 의자가 좁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니어들이 많이 오고 휠체어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급적 굉장히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간격을 넓게 하거나 여러 가지 시니어들이 거기서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한 곳에 이제 몰아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가급적 시간을 많이 머무르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이거를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제일 위에다가 이걸 해놓으면은 이걸 낙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즐기다가 집에 가시면서 1층에 식품점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거나 하는 건데 기존 같으면은 그냥 식품 그런 게 없으면은 식품점만 들려서 그냥 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효과로 매출도 예전에 비해서 꽤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드는 생각이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반려동물, 이제 반려견에 때문에 좀 약간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아무래도 외롭다 보니까 이 반려 사람이 커질 것 같은데 이 펫과 관련된 펫 산업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펫 산업과 관련된 변화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 고령화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게 펫 신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령화 자기 이제 노인이 상당 예를 들어 80 가까이 되신 노인분들은
자기가 이제 반려견이랄지 고양이 될지 이 반려견보다 더 먼저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집주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고 이제 펫 주인이 예. 먼저 죽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이제 자식 같은 그렇죠. 반려견들인데 생각하시니까. 그냥 이제 놔두고 주기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죠. 안타깝죠. 우리 이제 자식들 나도 먼저 주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듯이. 예. 그래서 이 반려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해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어디 예치해두고 그렇죠. 나중에 그 금액을 꺼내 써서 그 신탁 수혜자한테 예. 수혜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00만 원, 그러니까 뭐 많게는 뭐 2,3천만 원 가까이 오,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예. 계좌에 넣어두고 이제 이 반려견을 나중에 관리해줄 그 신탁의 수탁자를 정해놓는 거죠. 아. 가족이랄지 친구랄지 예. 뭐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기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내 반려견을 자식 같은 맡아달라. 반려견을 예. 수탁한다. 이런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는 것도 눈길을 가는 예. 거죠.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유통업체라든가 뭐 이 반려산업이라든가 이렇게 그 시니어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변하고 또 소비하는 방식도 변하는 걸 착목해서 그런 비즈니스 많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하신 게 세컨드 라이프. 네. 세컨드 라이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주로 하던 일 좀 멈추고 은퇴했을 때 새로운 인생의 어떤 시작 이런 느낌인데 네. 맞나요? 예. 맞습니까? 인생 이막. 예, 인생 이막.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도 인생 이막은 다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예. 은퇴한 후에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그냥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취미나 즐기면서 보내면 됐는데 지금은 평균 나이가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얘기되는 게 은퇴 후에도 8만 시간이 예. 이 8만 시간이라는 게 잠자고 먹고 이런 거 다 빼고 자기한테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8만 시간이나 남아있거든요. 너무 많지 않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뭐 하고 보내야 될지 그 8만 그거를 이제 시간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예. 그, 전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8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네.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첫 번째로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어요? 키워드를 이 소위 말한 이 노인들 8만 시간을 갖고 있는 예. 노인들을 어떻게 보면 뉴실버 뉴실버, 예. 새로운 젊은 노인 좀 이렇게 어폐가 있지만 예. 젊은 노인 액티브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도 예. 하고요. 네, 이 액티브 시니어들을 일본에서는 이제 단가이 세대라고 네, 부르는데요. 단가이 세대요.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일본에서는 단가이 세대라고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맞습니다. 출생한 1947년부터 49년 예. 동안에 약 680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났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덩어리졌다. 그래서 예. 단괴, 단괴. 예. 그래서 덩어리 세대라는 그래서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이 이 세대들의 특징을 한 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데요. 예. 평생 현역, 평생 현역, 그다음에 예. 일본어 표현이지만 시활. 시활. 시활은 시간 활동.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일본 분들은 그런 거 참 많이 해요. 시활. 활자를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시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예, 평생 현역, 네, 시활. 예. 그다음에 마지막 발음 잘하셔야 돼요, 시활. 네, 예. 시활. 예. 종활. 종활. 종활은 종활? 마지막 끝 종자, 마칠 마지막 종. 종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웰 다잉. 그러니까 죽는 것도 활동해야 된다. 그렇죠. 생각이? 네. 야.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예. 하나씩. 그러니까 평생 현역, 네. 시활, 시활, 종활, 종활 이 세 가지가 그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그 표현하는 세 가지 3대 키워드. 3대 키워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먼저 그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이런 3대 키워드에 비추어서 일본 분들이 8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뭘 하는지 먼저 궁금한 게 어떤 거였어요? 저는 시활이 먼저 궁금한데요. 네. 그 네. 8만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냐, 네.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네. 궁금한 것 같아요. 시활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또 이야기를 하자 보면 배우는 거, 학습. 학습. 그다음에 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는 이제 즐거워서 공부하는 네. 아.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예. 학습이 주요 키워드가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를 이제 제시하자면은 사회공헌, 재능기부 예.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네. 재능기부. 네.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예. 학습의 경우에 요즘 일본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게 55세,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예. 우리 예전에 대학생들이 가던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의 어학도 배우고 거기 현지 문화도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가격은 3개월 정도로 해서 호주나 같은 데 보면은 한 50만 엔, 우리나라 돈은 한 500만 원. 500만 원. 네. 생각보다 네.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네. 재밌는 게 65세, 70세 분들이 어학연수를 가면서 손주죠. 손자들, 손녀와 함께 야. 가는 경우가 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엄마 아빠는 얼마나 좋을까. 그럼요. 예. 부모님도 안 챙겨도 되죠. 애들도 안 챙겨도 되니까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큰 휴가를 얻는 거겠습니까, 네. 그게. 시간을 보낼 때 네. 그 배움과 학습이 예. 굉장히 이제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여행 중요한 같은 키워드인 것 느낌도 같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얼핏 전에 여행 얘기하니까 네. 생각 문득 난 게 네. 보통 일본의 시니어분들은 혼자 여행을 하시는 분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네. 사실입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혼자 여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도 이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혼자 여행을 하면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혼자 여행지를 섭외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가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이 투어 프로그램이 1인 여행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1인 여행 투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 혼자 가는데 각각 혼자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예. 저희들 보통 이제 여러 단체가 가게 되면은 버스 좌석에 2명씩 앉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혼자 여행을 만끽할 수 있도록 버스 좌석에서도 혼자만 하거나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성 느끼면서 단체가 갔을 때의 안전, 편리 이것까지 두 개의 메리트를 누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세컨드 라이프를 살 때 사실 우리가 또 함께 사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사랑하는 시니어들의- 사람이 이제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시니어들은 어떤 그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조금 재밌는 건 없나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시니어 또 활이 들어갑니다만 네. 혼활 참 혼은 결혼의 시니어 혼자고요. 혼활. 네. 결혼 활동이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거 궁금하셨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뭐. 일본도 물론 예. 젊은 층들이 그 결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상품들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혼활 활동이라고 그냥 하는데요. 네. 시니어 혼활이라는 거는 그 이제 50대 이상 시니어들도 그 결혼 활동 어떻게 보면 저기 데이트. 데이트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정리해 보게 되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게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행도 좀 1인 여행도 하시면서 그리고 취미 활동.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뭐 짝짓기 활동, 혼활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이 봉사활동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봉사활동 중에는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것들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봉사활동은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환경 미화랄지 이런 봉사활동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자기 재능을 살리면서 봉사를 하는 재능 기부 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연 이제 2천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와, 우리나라보다 많죠. 우리나라 2배 가까이 넘었어요. 우리가 2천만 명씩 가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걸 안타까운 예. 현실이긴 한데 근데 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도쿄 올림픽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건데 이 많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접대하는, 대응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시니어가 요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시니어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냐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경험이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 언어를 다 알고 있는 갖추고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니어들이 뭐 적은 돈은 아닌데 파타임제로 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역 가이드인 거죠. 관광 통역 가이드를 해주면서 자기 시간을 뿌듯하게 보내기도 하고 용돈도 벌 수 있는. 그럼 저같이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봉사 활동을 해야 됩니까? 그럼? 짐을 들어주거나 몸을 쓰시 알고. 그러니까 이제 입이 안 되면 몸으로 이렇게 해결하라는 말씀이신 것 몸을 같은데. 쓰실 수 있는 체형은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저 힘이 좀 없습니다, 제가 그 일본에 갔을 때 다이칸 야마라는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둘러보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엔딩 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좀 책을 훑어보니까 이제 죽기 전에 자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종활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제 일반어로 종아리가 이제 일본에서는 슈카츠라고 일본 발음이 슈카츠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데 키워드는 뭐냐면 이 우리 장래 자기의 죽음을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자식들 가족들이 준비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의 이 종아리 키워드는 자기의 장래, 자기의 죽음은 자기가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죽음까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노후 생활비도 준비해야 되고 죽음마저도 혼자 준비해야 되는 얘기니까. 그 중에서 하나 재밌는 그 현상을 보면 무덤 친구라는 게 있습니다. 묘친구. 묘친구. 무덤은 좀 그런가요, 어감이? 묘친구가 있습니다. 묘친구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들어갈 곳, 자기가 나중에 묻힐 곳. 일본은 화장일 때 묻히는 게 아니고 낙고를 하지만 100% 화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낙고를 둘 곳을 미리 스스로 자기가 정해놓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그 같은 장소에 낙고를 두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이 낙골 당해서 이 네트워크로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나중에 묻히셔서 이제 계실 건데 서로 가는 길을 친구처럼 지내라. 그래서 이거를 칭하는 게 묘친구, 무덤친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좀 문화는 다르긴 하지만 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진척이 되다 보게 되면 이 죽음에 대한 그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두 번째 키워드 세컨드 라이프 살펴봤는데 한번 정지해 주시죠. 일본의 세컨드 라이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컨드 라이프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은 꼭 주위에서 해라, 명심해라. 몇 가지만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젊은 노인들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경제, 그리고 건강. 지식, 이 3박자를 경제, 건강. 겸비하고 있는 거를 젊은 노인들, 뉴실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뉴실버들의 특징 세 가지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몸이 허락할 때까지 일한다. 이 사람들은 일이 없을 때의 그 고통을 알거든요. 일이 없을 때의 그 고통. 어쨌든 평생현역.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활, 시간을 체험을 최대한 자기 즐긴다. 시간을 활용한다. 시활. 그다음에 내 죽음은 내가 준비한다. 종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시활, 그다음에 종활, 그다음에 평생 현역 이 세 가지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커뮤니티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가 뭐 친목계 같은 겁니까? 우리들로 얘기하면 아니면은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일본에 쓰는 커뮤니티. 지금 이제 커뮤니티라는 이제 키워드를 제가 들고 나온 거는 앞에 부분의 키워드는 사실 젊은 노인들. 일본에서는 이거를 전기 고령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예. 나누는데요. 전기 고령자는 65세부터 75세까지. 75세까지. 몸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신 예. 분들 이야기하고 75세부터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70, 80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뭐 재능 기부 이런 게 하고 싶어도 몸이 많이 안 따라주죠. 예. 이 후기 고령자들의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보장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예. 이 그 후기 고령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지역이라는 거죠.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커뮤니티라는 그 지역이라고 그러면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사는 동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후기 고령자는 어떻게 보면 간병이 이제 굉장히 키워드거든요. 기존 같으면은 개인 가족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고 해왔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가족도 해체되고 핵가족화 되고 그리고 1인 세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네. 가족들은 없고 국가가 다 할 수도 너무 큰 비용이 들고 결국 해결 방안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어떻게든 그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일본의 큰 대응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고령자가 살고 있는 뭐 주거 환경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주거나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같으면 요양하면 요양 시설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요양 시설도 부족하거든요. 병원도 부족하고. 좋은 데는 일본은 뭐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몇십만 명이 기다리고 있고 대기자고 이제 뭐 그러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익숙한 집에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재택 의료, 재택 간병이라고 합니다. 재택 의료. 네. 근데 재택 의료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역의 어떤 특정 범위를 정해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역 포괄 시스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케어 시스템. 케어 시스템이라 하는데 소위 그러니까 지역 간병센터를 한 곳에 두고 이 간병센터가 24시간 24시간 저기 그 재택 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바운더리는 보통 1만 명에서 2만 명 인구. 그래서 이동 거리가 한 30분 내에 비상 출동할 수 있는 바운더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병의 사회화, 이 간병의 사회화라는 게 개인한테만 모든 걸 부담 주는 게 아니고 그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치매 노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사건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한테 맡겨두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거를 이제 사회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얼마 전에 이 문재인 정권도 치매는 국가가 관련다는 정책도 내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일본도 그렇게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일본이 뭐 치매 환자도 훨씬 많으니까. 다만 그렇게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모든 걸 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비용도 들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커뮤니티와 관계된 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건 아닌가. 근데 최근에는 상당한 반론들이 많아요. 우리는 일본처럼 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전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거는 뭐 시장 예측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일본의 노인들은
주택을 어느 지역에 선호하는지, 또 주택을 구매할 때 어떤 걸 고려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이 고령화 진척될수록 뭐 재테크 차원의 투자 차원에서 한번 좀 참고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이제 젊었을 때, 회사 생활 초기 때, 30대 때는 마이홈, 교회의 멋진 마이홈이 꿈이었거든요. 신도시 같은 데로 나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통근 시간은 좀 길어도 토요일, 일요일 멋진 집에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꽤 많은 인구가 이제 도심 밖에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집을 단독주택을 짓고 살았었는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고 이제 낫지 않습니까? 자기가 70 다 돼가 60 다 돼 가는데 그 집 관리도 힘든 거죠. 집 관리도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되면은 이제 그 좋은 의료 환경도 필요하고 또 복합 시설 이런 쇼핑몰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한두 시간씩 걸려서 도심으로 나오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추세를 보니까 이 단독주택을 이제 팔거나 이제 누구한테 뭐 임대를 주고 그래서 이제 도심으로 다시 유턴하는 현상이 도심도 역세권 이런 데로 가는 겁니까? 도심으로 들어오고 뭐 역세권도 그래서 요즘 역세권 주변에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들 또 레지던스 월세 개념에 이제 빌려주는 그 주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기도 좋고.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 그 키워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커뮤니티 부분도 한번 다시 정리 좀 해주시죠. 커뮤니티. 지금까지 후기 고령자들에 의한 사회복지, 간병은 개인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는 거가 소위 말하는 사회가 떠안는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사회화거든요. 간병의 사회화가 굉장히 이제 고령화가 가능한 심해질수록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국가 관리하겠다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간병의 사회화거든요. 일본은 하나 더 나아가서 거기에 국가가 모든 걸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 해결하는 방안은 그 고령자들이 익숙하게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뮤니티의 부활이 고령화의 답이 고령화 솔루션의 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 지역의 부활, 뭐 굉장히 공동체의 부활, 공동체의 부활, 또 그 뭐 병도 병이지만 간병도 간병이지만 인간관계, 교류.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특히 뭐 일본도 그 1인 여성 가구가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복원을 해서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맞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역을 기반한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 다시 회귀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식으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정책 당근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행운발에서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봤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시니어 시프트, 두 번째가 바로 세컨드 라이프였고요. 마지막이 커뮤니티였습니다. 저희에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좋은 얘기 들려주신 김웅철 부장님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행운발 보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꼭 미래를 준비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도 뭐 이야기 나왔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 8만 시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다는 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100세까지 살면은 10만 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긴 시간인데 8만 시간의 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하나는 이 커뮤니티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얼마나 익숙해지고 녹아 들어가느냐 앞으로 은퇴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은퇴하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하면은 늦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최소 5년 전, 10년 전
예. 미리미리 지역에 녹아 들어가려면 미리 회사 다니면서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예. 또 8만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그 은퇴해서 내가 무슨 취미를 해야지 예. 무슨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고 그 전부터 한 5년 전, 예. 3년 전부터 미리미리 노후의 계획을 짜셔야 준비를 예. 하셔야 8만 시간의 긴 시간을 풍요롭게 즐거운 노후,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는 느끼면서 우리가 일종의 예습 문제를 푸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1번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고령화를 예습하는 거죠. 그 예습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다음에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고령화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상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